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이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처벌받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이 줄긴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8명 증가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무색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죠. 안동 암산 얼음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댁은 좀 괜찮으시죠, 그래도? 아니요. 저희도 2배 오는 것 같아요. 2배 올랐어요? 네, 예전보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2배가 올랐더라고요. 지난달보다. 예. 근데 어제 저희가 예. 더불어민주당 그 경북도당의 임미애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도시가스 그 보급률, 이 경북 지역의 보급 현황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번에 설 때 이제 함께 모였잖아요. 고향으로 내려온 뭐 도시 지역에서 예. 내려온 분들 그렇죠. 많았는데 도시가스비 올랐다고 막 한탄을 하더래요. 도시에서 예. 이제 고향으로 온 분들이. 예.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행복한 거라고. 여기 이제 등유 이런 데 쓰는 예,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여기는 예. 훨씬 더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빨리 보급이 좀 그나마 도시가스라도 이 비도시 들어오면, 지역도 많이 예.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맞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경북 현황이 예. 뭐 포항이나 뭐 구미 이쪽 이제 도시 지역이 많은 예. 이쪽은 한 80% 90%까지 보급이 됐는데 도시가스가 예. 나머지는 뭐 안동이 한 3분의 2 정도 됐고 67%. 예. 나머지 뭐 의성 뭐 이런 청소 이런 데는 10% 20%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나저나 이 예. 난방비 뭐 지금 여야는 서로 지금 내탁 공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예. 근본 원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제 천연 액화가스죠. 예. 천연 액화가스의 LNG. 가격 상승이 근본적 원인이죠. 네, 예. 네, 그게 근본적 원인인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원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게 중단이 되면서 결국 천연 액화가스의 수입이 양이 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지게 되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완전 폭락세예요. 최근에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천연 액화가스가 가격이 상승할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지역이 가스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우리가 대책을 적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게 정부의 역할은 과연 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정부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다 소비자들에게 그냥 다 전가시키면 된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냥 상업 논리, 경제 논리,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면 되는 거지만 네.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올리면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정말 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니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놓고 이걸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원인 진단을 해주셨는데 한편 여당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니냐, 또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 아니냐, 이렇게 뭐 네. 국제 가격을 오르고 있는데 찔끔찔끔 올렸다. 너무 네. 반영을 안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지 않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지난해 2년, 2번을 올렸거든요. 네. 2번을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는 내용 폭이 지금보다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상 그 당시에 천연 액화가스의 인상 폭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전에 그 올랐던 그 폭하고 지금 올랐던 폭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조금 올린 게 일부러 조금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가스의 인상 폭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 실제로 작년도에요. 그 가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예요. 흑자. 언제? 작년에요? 작년에. 22년에? 예, 22년에. 뭐 적자가 뭐 몇 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7존이, 이게 8존이 누적 적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적자라고 하는 게 누적으로 적자를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작년만 보면 흑자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조금 올렸는데, 뭐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 조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 그 당시에는 가스값 인상폭 자체가 낮았어요. 그 비율에 맞게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가스값 폭등이 되니까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가스값이 올랐어도 그걸 바로 소비자, 즉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실제 삶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조절해 갔던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가스값 올렸어. 그러면 좋아. 그러면 쓰는 사람한테 올리도록 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스값 인상이 바로 인상폭만큼 그대로 전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가 정책적 조절이라든지 대안을 내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걸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왜 윤석열 정부가 또 이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탈원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물론 예. 탈원전을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무슨 뭐 가스비 상승하고 연관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탈원전과 가스비 전혀 연관이 없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이 전기세 인상에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없어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탈원전. 박근혜 정부 때 원전 가동률과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가동률이 차이가 없어요. 줄이지 않았나요? 안 줄였어요. 원전 가동은 그대로죠.
하지만 그대로예요. 앞으로 이제 노후화된 그렇죠. 원전을 새로 바로 짓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거죠? 바로 그 예. 점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자연 풍력이나 아니면 햇빛이나 태양광이나 예. 이런 걸 통해 대처하겠다고 했지. 예. 문재인 정부 5년 내내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원자력 가동률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예. 그거는 수치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탈원전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마치 원전을 가동을 안 했다거나 이제 가동을 못했던 이유는 원전이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누출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 작동이 안 된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작동하는 원전을 없앤 적은 없다니까 그렇죠. 하나도. 예. 네, 그러니까 건설하던 걸 중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없었던 걸 건설하고 있는 걸 중단을 시킨 거지. 그렇죠. 이미 가동하고 있었던 걸 멈춘 적은 없다. 근데 무슨 탈원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나저나 뭐 이렇게 도시가스도 그렇고 뭐 등유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작년에 예. 이제 뭐 전기 요금도 올리고 뭐 지하철 요금, 뭐 버스 요금, 택시 요금도 다 올리고 뭐 서울이 올리면 이제 지방도 따라서 올리겠죠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 서민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서민 중산층 이렇게 힘들죠. 되면. 아, 저는 그래서 정부가 물론 그 올려야 되는 그 뭐랄까요 원인이 생기면 인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너무 억눌렀다 이거잖아요. 아니 논리가. 근데 아니 지난 정부에서 억눌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와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자.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올리는 속도도 조절을 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생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렸다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몇 번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중간에서 야 지금 예를 들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 올려야 돼. 그러니까 올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민간 기업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경제 논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되는 요소를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방안 없이 그냥 적자니까 올려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정부가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예. 지금 민주당이 추경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국민들이 뭐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 세금으로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한테 일부 좀 세금을 더 걷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 올랐어? 적자야? 그럼 올려.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정부의 정당한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난방비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발표한 게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게 있는데 먼저 대통령실 대책 보면은 뭐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 또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늘리겠다. 이 정도. 근데 그 대상이 너무 미미합니다. 뭐 110만 가구, 적어요. 160만 가구 이 정도 혜택을 받을 텐데 이분 말고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많아요. 이건 충분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략 한 2,300만 가구예요. 2,300만 가구에 110몇 가구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116만 가구인가요? 전체 5%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전체 국민 가구 수의 5% 정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지금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들 추운데 패딩 입혀가면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일반 그냥 우리 일반 중하라고 얘기할게요. 중하? 그 정도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네, 그럼요. 근데 5%라고 하면 정말 최하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 지원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그냥 가려져서 제대로 안 알려졌는데요. 지금 현재 15만 원 드리거든요. 그걸 2배로 늘린다는 게 3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연간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막 난방비가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7개월 동안 지금 난방을 7개월 한다고 치면요. 7개월 동안 15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실제적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160만 가구에 뭐 할인율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 9,000원에서 최고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오른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집도 10에서 15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거 오른 거 제가 뭐 저야 안 받아도 되는데요. 네. 어려운 분들이나 정말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거기서 9,000원, 35,000원 그 사이에 지원하면서 그게 마치 뭐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기업에 이제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뭐 정유사가 되겠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예. 워낙에 뭐 역대급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 횡재세라는 걸 내놨어요. 우리가 뭐 예. 이거 횡재 맞았네 할 때 그 횡재세죠. 예,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에 예. 횡재세를 걷어서 한 7조 원 정도, 7.2조 원 정도 에너지 고물가 대책 기금을 좀 조성하자. 예. 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너무 생각해요. 과격한 거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게 과익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외국의 기업들과는 조금 뭐 미흡해요. 비교해보면. 예.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은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소비자들이 본인들 제품을 구매해 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났으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주고 자기들에게 돈을 벌게 물건을 사주시고 또 소비해주신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횡재세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뭐 예를 들면 엄청난 이익을 얻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의 물건과 본인들이 판매하는 서비스를 구매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고마움의 표시로 뭐 세금의 형태든 아니면 기부의 형태든 되돌려주는 것은 저는 권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실제로요. 정부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어달라. 기업에 요청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그 징용 피해자 할머님들 예. 그분들이 할머니만 할아버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예. 이분들 재단 만들어서 우리나라 재단에 돈 주자하면서 어디서 돈 내라 그랬습니까? 기업에. 포스코잖아요. 민간. 예. 그때 포스코가 왜 그랬어요? 그 일본에서 줬던 차관 그 빌려왔던 그 당시에 예. 그 돈 가지고 포스코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니네가 돈 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주장은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왜 그러네요. 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소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뭐 손해 봤는데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 그리고 기대보다 더 많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정의에 맞지 않는 거냐. 예,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뭐 딱 한마디만 여쭤봐야 되겠네요. 신가상. 뭐 그동안 뭐 어제 그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자, 이제 나경원 안철수 대 김기현 대 안철수 2강 구도가 현재로서는 이제 유력해 보이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있긴 하지만 자,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비등비등하거나 좀 더 오른다면 자, 윤심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서 안철수까지 타깃으로 삼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럴 간단히 거라고 봅니다. 그럴 거라고 보세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했는데 한 수를 더 또 할 것 둔다고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만약에 눈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걱정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요.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이상한 예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뭐 이기적으로만 보자면 이런 모습이 좋겠고요, 내심. 하지만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보자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자, 내일부터 안동 암산에서 얼음축제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이상 고온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몇 해 동안 열리지 못했는데요. 4년 만에 열리는 얼음축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네, 저기 반갑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암산 얼음 축제입니다. 자, 네네. 이제 4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영남 지역 최대 겨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1월 28일 토요일부터 2월 5일 일요일까지 9일간 안동시 남우면 암산 유원지 일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올해는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가 되는데요. 예. 이번 축제는 1월 28일 토요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와 썰매 타기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이고요. 예. 특히 이번 축제는 겨울의 끝자락에 개최가 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얼음 안전도 검사 부적격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한이와 소한이의 신나는 겨울 여행 네. 암산 얼음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얼음 축제가 열리는 곳이 이제 안동시 남후면 암산 유원지 그 일대인데요. 암산은 어떤 곳이고 또 왜 이곳에서 얼음 축제가 이렇게 해마다 열리는지요? 네, 축제가 열리는 암산이라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동시 남우면 강읍리에 속하는 곳입니다. 예. 넓고 큰 바위가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서 광암이라고 하던 것이 변해서 광음이 되었는데요. 광암이었군요, 처음에. 네, 원래는 마을이는 광암이었습니다. 넓은 바위, 큰 바위.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부터 12동네의 자연마을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은 지금 중앙선 철도와 그리고 미천 그리고 5번 국도가 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천은 보면 암산 유원지에 강이 구불구불 흰 상태로 흐르는 지형의 사행천으로서 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천과 마주하고 있는 붉은 절벽이 아름다워서 오래전부터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여름 휴양지로 겨울에는 얼음 놀이터로 이름난 곳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겨울철에는 안동 시내권보다 기온이 3에서 5도 정도 낮아 자연적으로 얼음이 뜨겁게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시내권하고 네, 3도에서 예. 5도나 낮군요, 여기가. 네네네. 예. 이렇게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다 보니까 나오면 주민들이 이걸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했고 이제는 안동의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암산 얼음 축제에 가면 자,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어떤 체험거리, 놀거리가 있습니까? 네, 내일 개막식 때는 이제 개막식이 1시인데요. 개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예. 얼음 축제 개막을 축하하는 남우면 풍물패들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개막 세레모니 그리고 한식구의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축제 기간 중에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썰매 그리고 스케이트, 빙어 낚시, 얼음놀이 동산이 유료로 운영이 되고 또 컬링, 얼음 미끄럼틀,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거리들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예. 행사장 주변 부스에서는 다양한 겨울 먹거리와 각종 체험 그리고 농산물들이 판매가 되고
주말에는 레크레이션과 경품 이벤트 그리고 젊은 춤꾼으로 구성된 한식구 공연이 여름판에서 신명나는 축제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자연적으로 얼음 빙벽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얼음 조각들도 각종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함께 예. 사진을 찍으면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기 얼음 빙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참 멋있더라고요. 항상 갈 네네. 때마다 느끼지만. 네. 그러니까 뭐 유료 공연도 있고, 유료 체험거리도 있고, 무료로도 있고. 그런데 자, 빙어 낚시 유명하잖아요. 얼음 네네. 낚시하면 역시 빙어 낚시인데 이거는 뭐 유료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얼음 위에서 즐기는 낚시는 이게 겨울철에만 할 수 있는 아주 이색적인 체험인데요. 예. 얼음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낚싯대를 넣고 빙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 빙어 낚시 체험은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예. 8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12,000원 그리고 미치 20세 이상은 15,000원 그리고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예. 현장에서 낚싯대와 미끼가 각 3,000원에 판매가 되고 의자와 또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유료로 대여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입장권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얼음 축제장과 그리고 나무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축제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맞습니다. 5,000원권.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00원, 그러니까 학생 12,000원, 성인 15,000원이지만 여기서 5,000원씩 빼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품권을 그러면 주니까. 7,000원,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는. 자, 빙어,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에 그 빙어 좀 많이 잡히나요? 혹시 해보셨나요? 빙어 낚시 여기서? 사실 여기는 빙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그래서 않죠. 적어서 저희가 예. 빙어를 사서 예. 이렇게 방생을 해서 다시 또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서 다시 방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네, 안에다가? 맞습니다. 네네.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지 않나요? 빙어가? 그래서 그물을 쳐서 그물 옆에 쳐놔서? 끝선을 막아서 이제 낚시 구간에는 그물로 그랬군요. 막아서 이제 빙어를 낚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걸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몇 시간 이거 낚싯대 놓고 있었는데 2마리인가 3마리 잡았다고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랬던 얘기를 예전에는 들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여튼 민원이 많으니까 또 낚시하는 재미를 또 즐기기 위해서는 또 빙어를 또 많이 사놓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빙어를 이렇게 방생을 해 놨군요. 예. 자, 팽이치기 같은 추억의 겨울놀이도 즐길 수 있다고 하고 또 얼음 빙벽, 얼음 조각 같은 전시 행사도 역시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음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체험거리들도 상시로 운영이 됩니다. 팽이치기, 투어놀이, 제기차기, 윷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놀이와 그리고 아이스컬링, 이색 썰매타기, 썰매빨리 타기 대회 등과 같은 경영형 체험도 있으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10여일 전부터 저희가 암산 얼음축제장 인근 산에 물을 뿌려서 얼음 빙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네. 영하의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아름다운 빙벽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보시면 마치 얼음 왕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얼음 위에서는 얼음 미끄럼틀과 이글루, 성곽 등 얼음 조각이 설치가 되어 있어 함께 포토존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개막식에는 그 풍물패 길놀이 공연도 있고 한식구의 축하 공연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한식구? 이게 뭐 어떤 공연인가요? 저희 행사장의 분위기를 좀 업해줄 그런 캐릭터로 한식구 놀이단을 행사 기간에 이제 주말에 운영을 하는데요. 예.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어주는 포토존 역할도 하고 또 무대에서는 K-팝 공연, 또 트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에 맞춰 재미있는 댄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식구는 차가울 한자에 예. 가족처럼 어울린다는 뜻을 가진 안동 암산 얼음축제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식구가 뭐 축하 공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인형 탈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제 하는 건가요? 뭐. 네, 탈을 뒤집어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예. 의상을 좀 화려하게 입어서 겨울에 그런 느낌을 좀 살리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요? 네. 몇 명이나 되죠? 이 한식구가?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한 5명에서 많을 때는 12명 정도까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축하 공연도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 자, 일단 얼음 축제니까요. 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사고 네. 한 건도 있으면 안 될 텐데. 네. 우선 이제 얼음 축제니까 얼음이 깨질 염려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네. 염려는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워낙 추워서. 그럴 맞습니다. 것 같고. 네네. 혹시 낙상 사고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셨나 모르겠네요. 안전사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음 축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예. 특히 얼음의 결빙 상태와 얼음 위에서 충돌, 미끄럼, 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부상에 대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11일 처음으로 얼음 결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께를 측정했고 예. 강원 영구발전소가 권장하는 얼음 두께 25cm를 넘어 결빙 상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행사 10일 전 1월 18일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그때도 양호했고 또 그동안 영하의 날씨와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얼음 두께를 했는데요. 예. 많이 두꺼운 데는 48cm 정도까지 되는 아주 두꺼운 상태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48cm요? 네네네. 아주 두껍게 얼음이 얼어 있어서 예. 저희가 지금 행사장에 보면 트랙터가 올라가도 이게 거뜬하게 만큼 아주 얼음이 튼튼하게 얼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 전문 경비 경호업체 그리고 경북 순환구조대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찰 소방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요원들이 총동원돼서 안전사고에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심해도 되겠네요. 얼음 상태는. 네, 안심하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저쪽 가장자리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데도 다 샅샅이 다 보신 건가요? 네, 샅샅이 다 봤는데 다 전부 다 꽁꽁 얼었습니다. 너무 잘 얼었던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이 상태 계속되면 한 3월까지 하시면 되죠, 얼음 축제. 예. 네. 자, 그리고 안동 분들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부산 쪽에서도 서울 쪽에서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여기가 좀 문제되는 게 주차난이었어요. 네네. 주차장 이 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축제 기간 중에 축제장 옆으로 이제 일부 도로에 교통 통제가 되거나 아니면 일방 통행 운영을 실시합니다. 여기가 또 도로가 좁아서요. 이쪽이.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주말의 경우는 행사장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가 되고 또 평일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일방 통행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행사장 인근에는 3개의 큰 주차장이 있는데요. 안동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제 1주차장이라고 명칭된 곳에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예. 또 대구 방면에서 들어오시는 차량들은 2, 3주차장에 명칭된 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1주차장은 지금 현재 2,200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그렇게 큽니까? 네네. 1주차장이 2,200대를 주차할 수 있고 네. 2, 3주차장은 1,50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또 차량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 동행으로 진행되던 구간에 갓길 주차를 허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도로, 그 좁은 도로, 2차선 도로가 이제 주말에는 전면 통제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총에서 한 3,700면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 부족할까요? 어떨까요?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예년에 부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겨울에 좀 끝자락이고 해서 조금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가 총동원해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암산 얼음 축제 내일부터 개막해서 다음 달 5일까지 9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다음 달 5일 지나고 나서도 거기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축제는 끝나지만. 네, 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축제는 9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자,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초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2023년 안동 암산 얼음 축제는 가족형 겨울 놀이 축제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안동의 겨울 축제입니다. 대부분의 겨울 축제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구 경북을 포함한 경남, 부산, 울산 지역의 분들은 접근이 어려웠을 텐데요. 가까운 안동으로 오셔서 소중한 겨울의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겨울의 막바지이기는 하지만 4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춥다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최되는 암산 얼음 축제로 오셔서 추억과 향수를 함께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암산 얼음 축제 모쪼록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자, 천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정치권과의 상관관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예, 다음 네.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로 알고 있는데. 예. 자, 우선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잠깐만 해보죠. 결국 네.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 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죠. 예.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전국 1,009명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아예 빠졌고요. 예. 이 결과가 김기현 의원이 40%, 안철수 의원이 33.9%, 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 내군요. 40대 34 정도. 예. 네, 이 나경원 의원을 포함했던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17.2%로 당시에는 3위였는데 예. 16.7%포인트나 증가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기현 의원은 변함이 거의 없죠. 네, 김기현 의원은 약간 소폭 오른 정도로 나왔고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 순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8.8%, 이 황교안 전 대표가 4.7%, 윤상현 의원이 3.2%, 이 조경태 의원이 1.8% 순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있었는데, 이 김기현 의원이 48%, 안철수 의원이 40.8%로 이 두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과반 이상을 득표 지지하는 경우가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접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선 그렇네요. 근데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예. 네. 자, 이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쭉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나 전 의원 지지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상당수 거의 대부분 흡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 속에서 이 지난주 그리고 설 전에 진행됐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상당수가 이미 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건너갔고,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서 이 국민의힘의 극단적인 오른쪽보다는 좀 중도층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쪽에서 지지했던 인사들은 시민들께서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대부분 흡수됐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이미 상당수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이미 갔고, 선언한 이후에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다 흡수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어제 저희 사생결단 녹화하고 갔죠. 안동 MBC 와서. 예. 맞습니다. 우리 청 기자도 함께 녹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안동 MBC 사생결단 200회 특집 녹화를 유승민 전 의원과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은 2월 5일 일요일 오전에 있으니까 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설 전부터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을 좀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주변 인사들, 가까운 국회의원들 쪽에 취재를 해봐도 출마 여부는 본인이 판단한다. 네,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녹화하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해봤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뭐 낌새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느낌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아직까지 본인도 판단은 안 했는데 불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불출마 쪽 조금 더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근데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는. 네. 네. 그런데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전당대회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좀 어젠더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다.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에 집중을 하고 지금 현 정부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거든요.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더라도 또는 불출마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윤이냐 비윤이냐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앞으로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것만 갖고는 보수정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뭐 뼈아픈 지적 보수층에게는 이걸 했는데 뭐 그렇게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더 친하냐 아니냐로 벌어진 이 당권 경쟁 사실 이게 기시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맞습니다.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몇 건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그 제왕적인 총재가 있던 90년대까지는 사실 당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재가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맞습니다. 뭐 총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냐가 이미 다 예측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요. 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 개파간 갈등과 이 당대표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2006년을 보면 당시 친박계에서는 강재섭, 이명박계에서는 이재호 의원 이 양강 대결을 벌였는데 친박계의 강재석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네요. 강재석 대표. 이때 갈등이 좀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나서 이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박근혜 의원 본인 탈당하지 않았지만 친박계 다수가 좀 탈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후에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자 바로 친이계가 또 승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총선에서 압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좀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누구와 더 친하냐로 경쟁하다 보면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총선에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과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정권 후반부로 좀 흘러가는 당대표 선거, 2011년 선거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선거에 친박에도 속하지 않던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때였나요? 2011년이군요, 이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친박계로 당시에는 거론되던 유승민 의원이 2위를 했고요. 이때만 해도 친박계였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승민 의원은 당시에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하위권이었고 오히려 이 당심에서 선거인단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최종 2위로 마치게 됐거든요. 지금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친박도 아닌 홍준표 대표가 당선됐던 이유가 당시 대표 선거가 1인 2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했던 건데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박진, 권영세 순이었거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서 또는 윤석열 정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12년 전 얘기를 지금 2011년 당시 전당대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가 또 유명하잖아요. 2014년이었잖아요. 그 친박의 서청원
비박의 네. 김무성 이렇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비박의 김무성 의원이 승리했던 이런 기억도 있네요. 네. 자, 전당대회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네. 정치인들의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정작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이제 네. 분위기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당원 100% 투표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좀 조용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김재원 전 국회의원인데 예. 경북 지역에서 정치를 했지만 지금은 현역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이 지금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지역에 당대표 후보자도 없고 최고위원 후보자도 없다. 예. 그 이참에 싹 물갈이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예. 네, 우리 뭐 북부 지역만 놓고 보면 이 김영동, 이미자, 박형수, 김희국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이 김영동, 박형수 의원은 초선이고 이미자 의원은 재선이지만 지역구는 또 초선이고 그렇죠. 김희국 의원은 이 대구에서 또 한 번 의원을 했기 때문에 재선이지만 경북에서는 사실상 초선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앞서 지금 언급했던 국민의힘 전신의 보수정당 전당대회를 보면 당시에도 이들이 중진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초재선 의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계에도 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이 지역민의 입장인데 현재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고 보니까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후보가 네. 보이지가 않네. 대구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대구도 없는 상태. 네. 경북뿐만이 아니라.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네. 이렇게 나서지 않는 이유 뭐 어떻게 따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뭐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나서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소위 말하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나중에 혹여나 줄을 잘못 썼다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차기 공천에만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혐의가 조금 더 짙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기야 우리 지역 대부분이 뭐 초선이니까 아까 뭐 재선 의원도 있긴 하지 뭐 지역구도 달랐고 그전엔 또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직 엄두를 못 내는군요. 일단은 다음 총선 공천 여기에 이제 목을 매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뭐 놓친 거 있습니까 혹시? 네, 뭐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지막으로 2월 5일날 그 MBC 사생결단 편을 한 번 더 눈여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아침이죠. 네. 아침에 정확한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에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하는 사생결단 많이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